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1988년은 우리 한국한테 굉장히 좋은 해였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지요. 올림픽이 끝나고 난 10월 달에 텍사스 의과대학의 심장학 전문의 교수 스미스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느냐? 의과대학의 심장학 전문의 교수가 의과대 학생들을 놓고 심장학 강의를 하다가 심장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그 앞에서. 근데 문제는 스미스 박사가 자기가 학생들 앞에 쓰러졌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를 놀래가지고 안 하다가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데 그냥 따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교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기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 됩니다. 그걸 다 지켜봅니다. 마지막 한 교수님이 손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목까지 씌웁니다. 몇 시간만 더 있다가 말하자면 냉동실에 넣으라는 거지요. 몇 시간만 있다가 그걸 보고는 스미스 박사 혼이 나옵니다. 나와서 어떤 긴 복도를 걸어갑니다. 복도 끝에 막다른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방에 6명이 책상을 놓고 앉아있더래요. 빙 둘러서. 그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있는데 그게 자기 자리라고. 스미스 박사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 심판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심판관이 몇 명이냐? 6명이요. 스미스 박사가 거기 앉았는데 한 심판관이 스미스 박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입으로 내뱉은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자기 말 듣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말 듣고 저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았던가. 그런데 뭘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처절하게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아내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말.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왜 내가 저랬던가? 왜 내가 저랬던가? 한참 있는데 이쪽 심판관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다봐. 네 입으로 내뱉은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못을 박았는가 돌아다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근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한 심판관이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내뱉은 말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느냐. 근데 네 심판관이 질문을 하는데 네 심판관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 심판관이 빙그레 웃더라네요. 가라고. 4시간 반 만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스미스 박사는 텍사스 의과대에 사직서를 냅니다. 외과 의사로 심장외과 수술 의사로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105개 국가를 돌아다닙니다. 자기 재산 바쳐가면서. 우리 한국에 2주 있었어. 2주 동안에 영락교회로부터서 12번 청중 앞에다 놓고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청정만 달랐지. 그 통역반을 내가 했습니다. 12번 다.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그린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나,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못 살아. 우리는 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와. 근데 여러분이나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는 바로 어디를 안 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 심판대. 심판대 가면 이 질문을 받아. 여기 앉는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은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어두움을 주었느냐, 상처를 주었느냐, 그걸 해명해야 돼. 스미스 박사는 자기 재산 다 바쳐. 이걸 알려주러 돌아다니려고. 나는 스미스 박사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때야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그때 처음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근데 그 본문이 오늘 내용이야.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가지고 의롭게 심판받을 수도 있고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의롭게 심판받으면 어디 가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아무 분이라도 한 분만. 의롭다 함을 받으면 어디 가겠어요? 장로님은 대답하고 권사님이 대답하세요. 천당 가죠. 자, 죄인으로 심판받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러분 입에 달려있어. 입을 한국 사람들이 쌍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둥이에 달려있어. 주둥이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 아직도 안 죽어봐서 모를 겁니다. 나도 안 죽어봐서 잘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전개될 것인지. 그런데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누볐던 학자 구스타프 칼 융. 구스타프 칼 융은 구라파를 뒤집던 유명한 의사요. 학자요. 스위스 장로계 목사의 아들이요. 그런데 융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후 시간 어느 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병원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혼자 명상 속에 들어갑니다. 명상 속에 들어가면 구스타프 칼 융의 혼이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어디를 가요? 저 세상을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 세상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저 세상을 가보니까 죽은 영들이 사는 세계를 가는데 어떤 영들은 아주 화스럽게 살고 어떤 영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고 그런데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더래요. 근데 융이 자기가 만나는 영들은 꽤 괜찮은 영들이야. 근데 융이 86에 죽었는데 84살에 전구라파를 상대로 해서 이 방송을 2시간 반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그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저 세상 가서 영들과 관계를 갖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어. 근데 자기 아버지 목사의 영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영이 고백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였어. 그런데 자기 어머니하고 날마다 싸우는 게 일이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못 살았습니다. 은혜스럽게 못 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이혼 전집이 35권이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 그라파가 가장 존경했던, 가장 우러러봤던 학자의 의사입니다. 그가 저 세상을 얘기해 줄 때 나는 그때야 분명히 있어. 아리송하게 생각했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왜?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아니면 11조를 안 냈다든가 그걸 가지고 심판 조건을 삼겠다고 않고 왜 예수님은 우리들이 내뱉는 일상생활 날마다 내뱉는 말 가지고 심판 조건을 삼겠다고 그랬을까?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버리는가를 어제 저녁에 안 나오신 분은 모를 겁니다. 내가 13살 때 어떤 여학생한테 이 얘기 들은 말, 태기는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고. 그 여학생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나한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태기를 이 땅에 보낼 때 한교회를 6년 다니면서 여학생들하고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졸업하도록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떳떳하게 여학생들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줬는데 그 여학생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총각이 나는 못생겼으니까 모든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나만 보면 손가락 찌를 거야 그러면서 눈도 지켜주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35까지 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지옥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게 지옥이요. 그 여학생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 해오면서 살아왔어? 내 맘 내킨다고 마음대로 말을 내뱉어요? 자,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멋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놨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멋있게 살 수도 있고 신바람 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청량리 588에서 몸을 팔던 여자들 51명 여러분 청량리 588에서 창녀로 몸 팔려면 얼굴 못생기면 못 팝니다. 그런데 다 잘생겼습니다. 공사를 해서 잘생긴 얼굴이 아니요. 본래 잘 빠진 얼굴들이요. 그런데 그 위에 처녀들이 왜 청량리 588에서 인생을 망쳐버려요? 51명이 똑같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51명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3마디를 들었는데 조원수, 자기 딸한테 부모가 조원수, 저년 또 그러네. 나가서 되져라. 저원수, 저년 또 그러네. 나가서 되져라. 51명이 부모한테 다 이 말을 듣고 큰 겁니다. 그것이 그 이쁜 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1965년 미국을 주름잡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게 케네디 공학연구소입니다. 케네디 공학연구소.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65년도에 유명한 연구소인데 케네디 공학연구소에서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잘 돼. 어떤 회사는 안 돼. 케네디 공학연구소에서 미국의 전 모든 회사들 기술이, 여러분은 회사가 잘 되려면 좋은 기술이 있으면 회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공학연구소는 뭘 했냐? 기술이 그 회사를 성공시키는 데는 15% 컨트리뷰션, 기술은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15%밖에 공헌을 안 해. 나머지 85%는 뭐냐? 인간관계예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인간관계 엉망이 돼버리면 권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만드는 건 뭐냐? 말이요. 말. 어떤 말이 오고 가냐? 지금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을 두고 있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이 삼성 본부하고 날마다 데모하고 난리를 쳐버리면 삼성은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자, 그러면서 케네디 공학연구소에서 뭘 얘기했느냐? 사람은 어떨 때 헷가닥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는 얘기가 좋은 면으로 집중력이, 창의력이 더블로 뛰어버려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은 창의력, 집중력, 저항력이 더블로 증강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걸 내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우리 치유상담 연구원 학생들이 어때 한때는 7,500명까지 됐습니다. 하기도 안 주는 학교인데. 예, 언젠가 한번 학생들을 다 모여놓고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내용이 이겁니다. 그 케네디 공학연구소 그 원칙을 이용해서 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목거든. 생명의 언어. 이 얘기 다 해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학생들한테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또? 벵글라데시? 아니면 아프리카 어디? 우리 학생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북한하고 벵글라데시 나오고 또 어디 나왔습니다. 뭐 캄보디아도 나오고.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아이들 처참합니다. 이건 아이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5살부터 과외를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데 어디서 그런 논리가 판을 칠까요? 어린 아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과외를 시키고 뭘 하고 공부 세게 가르쳐버리면 20대 중반에 딱 스톱해버립니다.
그 머리 절대로 더 이상 이제 모방밖에 못합니다. 어린아이 때 그렇게 과외를 시켜버리면. 원래는 인간은 8살 때까지 글자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8살 때까지는 맘 놓고 놀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중에 30이 가고 40이 가도 머리가 한없이 풀려나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믿어 지금.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증명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지금 세계 105개 국가에서 190개 국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중학교 졸업 정도 밑에,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 이 지능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능 올림피아드래요. 지능 올림피아라고 그러죠. 올림픽이라고. 전 세계 국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수학, 과학 이런 지식 가지고. 그런데 작년이던가요? 재작년 한국이 4등 했습니다. 북한이 5등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겠죠? 어떨 때는 한국이 1등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1등하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요. 그런데 문제는 핀란드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핀란드 한번 여행할 때 가보세요. 저 핀란드 2번이나 갔습니다. 핀란드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한 번도,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두 가지 특정 학교가 있는데 자기 반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를 모릅니다. 시험 안 보니까. 그러면 클래스에서 똑똑한 놈은 발표도 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핀란드에서는 발표를 해도 혼자 안 합니다. 꼭 산수문, 과학 모든 문제는 4명에서 5명 그룹을 딱 잡니다. 4명, 5명이 그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맵니다. 그리고 답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누가 유별나게 머리가 좋고 누가 그걸 모릅니다. 1등 꼴등이 없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와서 계속 1등합니다. 경쟁이라고는 없는 곳이 잘한 아이들이. 이래도 과외해야, 일찍 조기교육해야 아이들이 잘 된다는, 우리는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주가 지금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과외를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과외를 중단시켜 보려고 그 무서운 전두환 대통령도 발버둥을 쳤는데 못 막았습니다. 군사 정권도 못 막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발버둥을 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이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 내 새끼들, 이건 한강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엄청납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걸 막을 길이 없을 때 아무도 못 막아. 그러면 함께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거기서 케네디 공학연구소 법칙을 찾았습니다. 자, 이 공부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아이들, 고생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10,0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아이들의 그 공부 때문에 고생하는 그 마음을 부모들이 알아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그런 측면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우리 새끼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한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집중력이
저항력이 더블로 뛰어? 진심으로만 해주면. 그렇게 내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내려가는데 화곡동에선 부부가 학생인데 아주 그 이름난 부부입니다. 엘리트. 그 부부가 나를 가로막고 서서 내 길을 나한테 할 말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와이프가 목사님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인데 한참 있다가 그 애가 자기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이래요.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인 그놈한테 어떻게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이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게 1등만인가? 꼴등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 공부를 못 하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안 되니까. 그러면서 딱 내 생각이 어디에 미쳤냐. 이 부부가 서울대학 불문과에다 또 무슨 동문과에다가 둘이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등록금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당신들은 수제잖아. 당신들은 수제인데 왜 딸은 그래? 얼른 내 생각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열병 알았어? 어렸을 때 열병 알아가지고 내 세포가 파괴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열병 알았는 거 안 알았대요. 그러면 머리를 다쳤어? 대가리 다치면 안 되거든요. 어렸을 때 다쳤는가 그랬더니 안 다쳤대요. 그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서 앉아봐. 그 아이가 왜 그러는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이 부모가 깬 거야. 이 아이를 깨. 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1등, 서울대학 졸업할 때까지 1등, 아빠도 서울대학 졸업할 때까지 1등 그랬으면 부모들은 생각에 자기 자식도 응가라면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딸이 자기들 수준에 안 미쳐. 안 미치니까 네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데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저래? 여러분 누구 닮았겠어요? 지금 둘이 닮았지. 그런데 이 남편은 절대로 자기 닮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닮았겠어요? 마누라 닮았다는 얘기지. 그럼 아내하고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점점 성적이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이 엄마는 이 딸을 쥐어박는데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점점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 내려갑니다. 성적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부싸움은 세집니다. 부부싸움이 세지면 엄마는 더 이 딸한테 어디까지 나오느냐. 똑같이 애들이 놀러 갔다 오는데 이 큰딸한테만 엄마가 눈을 부릅히고 공부는 체질이도 못하는 년이 놀기는 죽어라고 노네. 똑같이 텔레비 보는데 옆에 가만히 가서 앉아가지고 딸 귀에다 대고 공부는 체질이도 못하는 년이 텔레비는 죽어라고 보내. 그러다가 나중에 3학년 때인가 언젠가 이 딸 성적 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대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집안에는 저런 대가리 없어. 그랬다네요. 남편이 우리 집안에는 저런 대가리가 없어. 그러면 누구 집 대가리 닮았다는 얘기요? 처갓집 대가리 닮았다는 얘기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딸을 앉혀놓고 눈에 불을 켜고 딸한테 악담을 하는데 이년아 이 애미를 아주 잡아먹어라.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을 내가 면도칼로 쫙
찢어버리면 여러분 죽지요. 마음도 심장이에요.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으라 그 얘기는 딸의 마음의 심장을 쫙 칼로 찢어놓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공부를 잘할 아이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자, 이제부터 공부해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공부라는 말 넣지 말고 이제부터 케네디 공학연구소 법칙에 의해서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이요. 30분 동안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우리 딸한테 이 말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훨씬 다르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부부가 훌륭합니다. 꼭 그 말을 하려면 30분 기도를 하고 아침 학교 가는 딸 어깨를 엄마가 딱 붙들고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그 말을 하는데요. 이 딸은 엄마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가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뛰는데 이틀인가 3일 후에 아빠까지 자기를 놀려 못 견디는 거예요, 딸이.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놀리는 얘기를 한 주일인가 두 주일 들었는데 3주일째 되는 어느 날 여러분 더워요? 안 더우면 저거 꺼버리지. 난 깜짝 놀랐네. 3주일째 되는 날이요. 엄마가 이 딸을 뒤에서 끌어안고 하는 얘기가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이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니까 엄마가 울어. 이거 놀리는 게 아니야. 엄마의 진심이야. 며칠 후에 아빠도 자기를 뒤에서 끌어안고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사냐 하는데 아빠 목이 메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한 학기 내내 중학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만 3년을 엄마 아빠가 자기만 붙들면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냐. 만 3년.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전교에서 앞에서 3등이요. 그 애가 자기 엄마 아빠 나온 대학을 들어갑니다. 지금 그 애가 펜실바니아 유펜 PhD 과정에 있어. 작년에 만났습니다. 작년에 내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들려서 만났는데 점심을 사주면서 제가 네 장래 꿈이 뭐냐? 그때 밥을 먹다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목사님은 지금은 대한민국 남자가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자기는 여자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 꿈이래요. 똑같은 나이야. 똑같은 나이야. 예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엄마 아빠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이 딸을 공부 못한다고 몰아붙였을 때 이 딸은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사랑의 언어로 딸한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의해서 엄마가 이 딸이 살아나.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에 의해서 상대방이 죽어가느냐 살아나느냐. 예수님은 이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교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 35세 남편을 뺏겨버리잖아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를 나와도 흠이 없는 이쁜 여자한테 남편을 딱 뺏깁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주 몸이 약한 여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두 가정을 거느리면서부터서 우리 섬에서는, 우리 섬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달 못 넘긴다고. 자꾸 쓰러지니까. 이달 넘기면 그 다음 달 못 넘긴다고.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달 넘겨. 그럼 그 해를 넘기면 섬 사람들이 영케 금년은 넘겼네. 못 살 사람이야. 한 번 발작 일어나면, 가슴에 발작 일어나면 먹는 걸 못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 죽는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여러분 섬에 약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죽는다고 난리인데 그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느냐. 76. 나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를 살린 것은 약도 없었기에 약을 먹지도 않았지만 다른 게 아니라구나. 우리 어머니를 살린 세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아버지 건너다 보이는 섬에 그 이쁜 어머니하고 살리면은 그 섬만 바라보면 우리 어머니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새벽부터 들러 나갑니다. 새벽부터 들러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 밤에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워콜릭. 일 중독입니다. 그때. 그런데 밤에는 일 않잖아요. 딱 집에 들어와서 한밤중이 되면, 이게 한 달에 2번, 3번 있는 일이에요. 한밤중이 되면 어머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통증으로. 우리 섬에서는 그걸 가슴의 피라고 했습니다. 가슴의 피. 일종의 화가 만들어내는 병이요. 우리 어머니는 대굴대굴 구릅니다. 이걸 못 견디면 우리 어머니가 한밤중에, 우리 섬마을 사람들 다 자는데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들쳐엎습니다. 왜 나를 들쳐엎느냐? 우리 형도 있고 우리 동생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한밤중에 동네 어느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형하고 우리 동생들은 밤에 일어났다가 엄마가 없으면 그냥 방 안에서 울다가 그냥 잡니다. 근데 나는 밤에 어머니가 없으면 그 캄캄한 밤에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온 동네를 쫓아내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어머니가 그게 무서우니까 나를 들쳐엎습니다. 나를 들쳐엎고 우리 어머니가 그 한밤중에 동네를 가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어머니보다 3살이 더 많은 펀달레 할매. 펀달레 할매한테 찾아갑니다. 펀달레 할매한테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불렀냐? 성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잡니다. 섬마을 내 울타리는 울타리지 담이 아니에요.
그 사립대 울타리 밖에서 다른 집 깨지 않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들쳐업고 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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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달레 할매는 유별나게 기가 막습니다. 우리 어머니 소린 줄 알고 그냥 옷을 들쳐입고 나옵니다. 펀달레 할매가 우리 어머니한테 오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가는 얘기요. 성님 나 못 살겠어. 성님 나 못 살겠어. 그러면 펀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를 끌어잡고 펀달레 할매가 울기를 시작하는데 누가 우리 동생을 세상의 천사 같은 우리 동생을 누가 하면서 펀달레 할매가 울기를 시작하는데 펀달레 할매가 울면 우리 어머니도 나를 들쳤고 펀달레 할매 어깨 들고 둘이 통곡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통곡하다가 또 흐름 끝나면 둘이 얘기를 나눠. 나는 우리 어머니 등에서 자다가 깨보면 울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통곡하고 거의 새벽까지 갑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풀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펀달레 할매 약발이 한 열흘쯤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밤중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어머니가 또 나를 들쳐업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펀달레 할매가 아니요. 한 사람만 붙들고 늘어진 건 미안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 동갑 니짜네 어메. 우리는 섬사람 그걸 니짜네 어메라고 불렀습니다. 넷째 아들을. 니짜네 어메. 부르면 니짜네 어메도 곧 나옵니다. 니짜네메 나 못 살겠네. 그러면 니짜네메는 펀달레 할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뛰는데 그리고 이를 갑니다. 이를 갈면서 우리 어머니 앞에서 막 발을 뛰면서 욕을 해 제끼는데 내가 니짜네메 욕을 합니다. 내 욕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막 그 오설을 흘려 그 육실을 흘려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리려 귀신은 그냥 안 잡아가고 뭐한다. 그 욕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욕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니짜네메가 대신해. 니짜네메가 우리 어머니의 분노를 자기가 느끼면서 우리 어머니 등에서 나는 내리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등에서 어리니까 자다가 깨보면 이를 갈고 뛰고 있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얘기 나누고 있고 그것도 새벽까지 갑니다. 니짜네메 약발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가 한밤중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나를 들쳐업는데 약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가느냐? 진라민의 어메. 진라민의 어메는 우리 어머니보다 2살이 더 어립니다. 진라민의 어메는 우리 어머니를 요즘 말로는 언니, 그런데 그때는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라민의 어메 나 못 살겠네 그러면 진라민의 어메는 나와서 흙마당에 펄썩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우리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도 서럽게 울까요? 누가 이 불쌍한 우리 성을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성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진라민의 어메가 울어제끼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함께 웁니다. 그게 새벽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증상이 생기면 이번에는 펀달레 할매한테 이제 이게 개미 쳇바퀴 돌듯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내가 이런 인간의 아픔, 상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살린 것은 약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펀달레 할매하고 니짜네메하고 진라민의 어메더라고요.
제가 12년 동안 이 치유 분야에, 이런 분야의 심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 이론을 공부하는데 어떤 학자도 어떤 이론가도 펀달레 할매하고 니짜는하고 진라미 너매를 넘어서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치유는 안 일어나요. 이 얘기는 여러분 얘기요. 여러분 주위에 약 필요 없어. 의사 필요 없어. 펀달레 할매하고 니짜라매하고 진라미 너매만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전화도 않고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한밤중에 허물없이 불러내서 여러분 얘기를 마음껏 나누고 여러분 얘기를 울면서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어? 나는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오추 박사가 나한테 그러대요. 너는 어떻게 상담을 하면 사람을 사로잡냐? 나중에 내 과거를 전부 다 만나면 오추 박사하고 나하고 이제 내 자라온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과정을 얘기했더니 너는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스승을 3번이나 모셨구나.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에는 개인 상담을 일체 못합니다. 개인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수십 명이 연구원에서 날마다 하루 종일 전화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내가 상담을 할 때는 내 스타일이 나도 모르게 울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누구 스타일이냐? 펀달레 할매하고 진라미 너매 스타일이요. 근데 어쩔 때는 니짜남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어쩔 때 나오느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남편한테 그렇게 가죽 뒤로 두들기에 맞았다는, 그걸 20년 동안을 남편한테 가죽 뒤로 옷 뺏겨놓고 두들기에 맞았다는 그 여자 얘기를 들으면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못 살겠네.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났어. 나도 모르게 막 이를 갈면서 그 개 쌍놈의 새끼, 나 그런 놈의 새끼는 막 칼로 모가지를 쳐버려야 되는데, 그런 개놈의 새끼, 막 그런 개놈의 새끼 연장을 잘라버려야 돼. 막. 아니 내가 화를 냈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남편 욕을 하던 여자가 눈이 뚫어져라고 나를 쳐다보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때 내가 좀 니짜놈의 스타일이 너무 오버됐구나. 여러분,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서 나 네 집에서 며칠만 있다 갈래? 양에 구워지 않고 네 집에서 며칠만 있다 갈래? 이런 친구가 누가 있어, 여러분? 주위에. 3명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가졌듯이 3명만 있으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돈 4,000달러, 3,000달러 언제 갚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 필요 빨리 좀 줘. 이렇게 허물없이 부탁을 쓰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 정말 내 얘기를 하면 울면서 내 아픈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KBS 생로병사에서 내가 얘기했던가요? 난 요즘에 얘기한 걸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 나이가 들어가면 생긴 병이요. 종종 여자 화장실을 잘 들어가고
KBS 생로병사에서 뭘 했느냐. 생로병사는 전 세계 연구,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이론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전부 다 하는 게 생로병사예요. 근데 그걸 보면 하루에 8시간 운동할 때 나오는 6가지 호르몬, 8시간 운동해가지고 골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수영도 하고 8시간 운동해가지고 나오는 6가지 호르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 호르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CCK 호르몬,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호르몬, 사랑을 하게 하는 옥시토신 호르몬. 하루에 8시간 운동해가지고 그 8시간 후에 나오는 6가지 호르몬 양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앉아서 딱 20분 얘기를 했는데 20분 후에 나오는 6가지 호르몬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말,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한 사람이 죽느냐, 우리 어머니를 틀림없이 죽을 여자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폰달레 할매하고 닉지 할매, 그 진라민의 엄의 그 말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76가지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뒤바뀌는 모습을. 자, 여러분, 나는 사람을 자동차로 보거든요. 사람을 자동차로 보는데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 눈에는 자동차예요, 지금. 여러분, 차 타고 왔잖아요. 여기 앉아서 지금 밖에 세워놓은 차한테 명령해보세요. 차야, 너 혼자 집에 가거라. 그러면 차가 가겠어요? 못 가지. 차는 누가 몰아야 가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몰아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 운전수가 미쳤어. 미친 사람이 차를 몰아.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 차 곧 없어지는 겁니다.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은 몰라.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들 부부 문제로 거의 6,000쌍을 만났는데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원이 뭐요? 소원이 뭐요? 그러고 물으면 옛날 얘기입니다. 리아까를 끊어. 리아까. 리아까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왜 행복하게 못 사세요? 그게 소원인데? 안 돼요. 그 말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행복을 몰라? 감사를 몰라? 기쁨을 몰라? 오직 아는 게 뭐예요? 불행밖에 몰라. 실패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끌고 다녀. 그런 사람이 가장 소원하는 게 행복입니다. 성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나요? 이건 내 팔자예요. 저 사람은 저런 팔자 타고났어. 팔자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안 바꿔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팔자 타고나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나쁜 팔자 타고나서 못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좋은 판자 타고나도록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못된 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팔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운전수입니다. 그 운전수가 상처를 많이 받은 운전수는 실패밖에 모릅니다. 불행밖에 모릅니다. 불행과 실패밖에 모르는 운전수는 불행 쪽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머리는, 의식은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울산에서 현대 자동차를 3,000대, 4,000대를 싣고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큰 상선이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캡틴이, 선장이 방향을 잡았는데 배를 가게 하는 힘은 선장이 아니에요. 기관실이요. 선장이 방향을 샌프란시스코로 잡았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밑에 기관실 샌프란시스코 가자고 그러니까 밑에 기관실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샌프란시스코 몰라. 내가 오직 가는 것은 베트남뿐이에요. 그 베트남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지는. 나는 이걸 운전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운전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내 나이 35살까지 그건 내가 절대 원치 않는 운전수였습니다. 여자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여자들 눈빛도 못 쳐다보면서도 밤낮 속에서는 여자 만나고 싶은 꿈, 혼자 상상. 내 마음은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운전수가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운전수를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자아상.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셀프 이미지. 이 셀프 이미지, 자아상, 이 운전수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의해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 그걸 보면서 걷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 끝에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에서 2달 5달 가서 안 오시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내 안에 엄청남의 처참한 어두운 운전수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5살까지 내가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운전수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꿔줬잖아요. 그것도 6개월 만에 바꿨어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팔자가 뒤집어졌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왜 왔나요? 여러분 운전수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운전수 안 바꿔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건 누가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천당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의 경험, 상처의 경험에 의해서 어두운 운전수가 들어왔으면 그 운전수는 놀라운 뜨거운 사랑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퍼부어주면 운전수는 바꿔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뜨거운 사랑의 경험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의 경험을 어떻게 해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말. 아마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 있잖아요. 지금도 안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분 내가 허락도 안 맡았고 허락받지도 않았고 또 그분 명예에 손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름을 안 밝힙니다. 8살 때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동네 여자한테 무슨 말 들어요? 저희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려 보기 싫어? 저희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려 보기 싫어? 그 말이 이 8살 먹은 아이 마음속에 막
가서 베끼는데 그게 운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은 사람을 반체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체면이라는 말은 상대방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이렇게 반체면을 시키는데, 여러분, KBS에서 체면 시키는 거 안 봤어요? 대학생들 갖다 놓고 체면 하잖아요. 뭐라고 체면해요? 너는 군인이요. 너는 군인이요. 너는 군인이요. 군인이요. 그러니까 체면이 딱 걸리대요. 대학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꼭 군인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보면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너는 군인이요. 그 말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니까 그 체면 걸리는 거예요. 그 체면이 풀릴 때까지는 그 학생은 계속 군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말은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절반 체면을 8살 먹은 아이한테 쟤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려 보기 싫어. 그 말이 들어가서 운전수가 되어버리니까, 체면을 걸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 행동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집안이 보통 집인가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 보낼 24살 된 아들 유학 보낼 가정인 기간,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왔는데 운전수는 8살 때 들었던 그 운전수가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못합니다. 여자관계 못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4년, 5년, 6년이면 끝나는 공부를 37이 되도록, 미국 온 지 13년이 되도록 공부 못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피츠버그 대학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어요. 그것도 여학생들. 미국 여학생들 그 50년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여학생들 6명이 불쌍한 한국 학생, 37살 먹은 한국 학생을 이유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2달 기도하다가 이 여학생들이 우리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저 남학생한테 좋은 점이 있을 것인데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6명이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찾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주자. 기도를 2달, 3달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에요. 기숙사에서 37살 먹은 그 노총각이 기숙사에서 밥을 먹어도 혼자 테이블에 가서 먹는데 한 여학생이 딱 그 앞에 가서 딱 놓는 거야. 놓고는 하이 스티브? 그러니까 기절초풍을 하더래요. 놀라서. 밥 먹으면서는 여기가 여학생이 나는 참 이런 면이 좋아. 또 한 번 놀래더래요. 그리고 교실에 가서 앉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여학생이 옆에 앉아서는 어깨를 탁 쳐요. 나는 너희 이런 점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또 한 번 놀래. 6명이 돌아가면서 집중 공략을 합니다. 이걸 사랑폭탄이라고 그래. 말로. 7개월 안 걸렸습니다. 7개월 만에 어떤 한 여학생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2시간 동안을 벤치에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져서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37살 먹은 노총각이. 기숙사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벽에 큰 거울이 붙었습니다. 그 거울에 자기가 보이더래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 여러분, 말에 체면 걸린 사람은 자기를 못 봅니다. 내가 나를 못 봤듯이. 키가 1m 81cm에서 2cm? 대한민국 신성일보다도 더 미남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미남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
거울을 안 봤으니까. 그때 37살 먹은 자기 모습을 보고 그 거울을 두 손으로 막 휘저으면서 울었다잖아요. 억울하고 분해, 억울하고 분해. 그때부터 팍 살아나는 겁니다. 40살에 박사를 땁니다. 61년도에 한국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누볐던 두 교수 가운데 한 교수가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대학생들, 신입생들 모아놓고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라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산호세까지 와서 살게 된 데는 여러분이 들었던 정말 고마운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현대 정지영 회장을 같은 정시라는 것 때문에 한 5번 정도 만났습니다.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정지영 회장이 정시들 남자 대학생들 장학금을 몇십억 내놨습니다. 내가 그 장학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장학위원을 5년 하다가 관뒀느냐? 정지영 회장이 못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자 정시들 대학생들한테 절대 주면 안 된다고는. 이 남자 대학생들한테만 줘야 된다. 내가 그걸 우기다가 그냥 뒀습니다. 근데 꼭 그 모임에는 나옵니다. 정시들만 모였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대,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 뭐 국회의원도 되기도 전이요. 어떤 우리 정시 누가 회장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의 오른팔은 이명박이고 이명박이었고 왼팔은 김윤규라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웃으면서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 내 입안에 혀처럼 노는 놈. 그 사람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지영 회장이 얘기한 그 장본인을 내가 별도로 만났고 지금은 너무너무 친하게 됐습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울산에서 종업원을 3,000명을 뽑았다나요? 얼마를 뽑았다나요? 그런데 2,999명은 그런 대로 현장에 가서 적응을 해. 근데 딱 한 명, 도저히 능력이 없는 놈이 하나 들어왔어. 어디에다 집어넣어놔도 이게 안 될 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놈을 어디다 배치를 했느냐. 진짜 산골 시골 놈인데 어디다 배치를 했느냐. 그때는 아마 길에 풀들이 많이 났던가 봐요. 외부 여자들 한 20, 30명 데려다 길에 풀 뜯는데 그 길에 풀 뜯는 일을 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20, 30명 여자 속에 남자 한 놈이 들어가서 같이 풀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현대 들어갔다고 시골 역사상이 처음이니까 현대 들어갔다고 마을에서는 잔치까지 벌리고 이웃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장로님인데 그 장로는 현대 들어간 사위 얻어보자고 딸까지 주었다네 또. 이제 신혼 해가지고 울산을 왔는데 이 지경이라. 근데 절대로 집에 들어오면 아내한테 길에서 풀 뜯는다는 얘기 안 해. 그리고 기가 팍 죽어있어. 근데 이 아내가 신혼이잖아요. 남편이 기가 죽은데 왜 그런 줄을 몰랐어. 몇 달 후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뭘 봤는 거니? 여자들이 그 회사 밖에 길에 풀 떴는데 아니 남자 한 놈이 그 여자 속에 끼어있더라네요. 나중에 그 남자가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땀을 닦는데 자기 남편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봤단 얘기 안 했대요. 그날부터 이 장로딸 그 아내가 남편한테 밥 먹으면서는 얘기요. 당신은 앞으로 꼭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꼭
성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잖아요. 나중에야 그분이 지금 장로인데 그 최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대요. 이 아내가 내가 풀 뜯는 걸 봤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할 것인데. 그런데 이 아내가 그 다음부터 계속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남편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두고 봐. 당신은 꼭 잘 돼. 밤에 이불 속에서 남편 손잡고 자기는 꼭 잘 될 거야. 두고 봐. 한 3개월 딱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자가요. 헷가닥 뒤집어지는데 완전히 살아나는데 풀을 뜯기는 뜯는데 엉덩이가 올라오더라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여자들 속에서 유행가를 불러대는데 이 장로 사이가 얼마나 정신이 마누라 말 때문에 하나로 집중됐으면 700곡을 외운다니까. 하여튼 그 여자들 가운데 대인기였대요. 11월 마지막이 되니까 길에 풀이 안 나더라네요. 일부 여자들은 돌려보내고 식당 청소로 돌렸대요. 그래서 정지우 회장하고 만나게 된 계기예요. 정지우 회장이 어쩔 때는 종업원들이 식사하는 곳에 가서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환하더래요. 빛이 나더래요. 그 밤낮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우리 식당이 왜 이렇게 환해?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가 누가 여자들 데리고 와서 청소하면서부터 그래요. 근데 다른 식당에 가서 청소를 똑같아. 나중에 공장이 지저분하면 그 청소하는 사람 데려다 해봐. 1년 반 후에 정지영 회장이 내려가면 꼭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정지영 회장 얘기입니다. 대학이라고는 문턱도 안 가본 놈이 문제가 있는 회사에 그놈만 사장으로 보내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대학이라고는 문턱도 안 가본 놈이 문제 있는 회사에 그놈만 사장으로 보내면 문제가 해결돼요. 확 겸손하니까. 그리고 성실하니까. 종업원을 자기 공장지 사람들을 자기 동료로 알고. 그분이 한국에 지금도 장로입니다. 정지우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5년 후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금강산은 현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자마자 그 장로님을 금강산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그 장로님이 금강산 책임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금강산이 흑자로 돌아버렸습니다. 그 장로님 초대받아서 내가 금강산에서 일주일 함께 있다 왔습니다. 그 아내가 황권사요. 황권사님은 목사님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됩니다. 됩니다. 그 사람은 6군데 사장을 지낸 사람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전부 다 어린 애들입니다. 남편들 어린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내가 엉덩이만 살짝 긁어주면 전부 다 붕 뜹니다. 그리고 전부 다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남편들이 아내한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내들은 절대로 비용을 안 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루이빌, 켄터키 스테인 멘탈 하스피탈에서 인턴할 때 3년 반 인턴을 하는데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느냐? 루이빌 침례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1974년이던가요?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오전에 각 가정으로 전화해서 가정에 있는 아내들을 한 40대, 50대 아내들을 20명을 불렀습니다. 의과대학 시험관들이 다 와서 교회에 있고 20명을 불러놓고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시에 따르라는 겁니다. 의과대학 그 의사에다 와가지고 뭘 하느냐. 접시를 20개를 갖다가 이 여자들 입에 나눠주면서 침을 좀 많이 뱉으라고. 침을 많이 좀 뱉으라고.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접시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세균은 침 속에서 들어가 죽습니다.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을 집어넣는데 어떤 침 속에는 이 세균이 굉장하게 번창을 합니다. 증식을 합니다. 그걸 시험관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 여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남편들을 20명을 다 부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남편들한테 절대로 아내한테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그래놓고 남편들한테 무슨 부탁을 하느냐.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평생 들을 수가 없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얘기를 아내한테 전해주라고. 해보라고. 그리고 5명씩 이 그룹 워크숍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할 건가고. 근데 미국 남자들 순진합니다. 그 워크숍 하면서 우리 어떤 남편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납니다. 아내들이 울고 남편들 그 뜨거운 사랑 얘기 듣고 아내들은 웬 영문인 줄 모릅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그 20명의 아내들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똑같은 20개의 접시를 나눠주고는 접시에다가 침을 다시 뱉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제 집어넣었던 세균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지금 시험관에 있는 그 침, 어제 뱉었던 침 속에는 세균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증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뱉은 침 속에 어제 뱉었던 세균을, 어제 집어넣었던 세균을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20명이 다 세균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죽어버립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침 성분이 달라졌습니다. 침 안에서 엄청난 저항력이, 균을 살균할 수 있는 저항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침만 달라졌느냐? 몸 전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뜨거운 말 한 번 듣고,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 참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다, 고마워,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교회 가면 좀 오래 집회를 하면 숙제를 내줍니다. 꼭 해와야 된다고. 내일 다시 내가 물어보겠다고. 근데 어느 장로님이 차를 타자마자 그랬다잖아요. 여보 사랑해? 나 숙제했어. 이런 건 전혀 소용이 없고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뒤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천당이냐 지옥이냐 결정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들었냐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운전수가 자아상이 셀프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는 사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가치료법, 내 자아상을 내가 바꿉니다. 스스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자아상, 운전수, 이것은 내 그 브레인, 뇌 신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전수가 자율신경이 굉장히 불안에 떨면 이 운전수는 함께 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그만큼 진정이 될 때 운전수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 불안에 떠는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만큼 자율신경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브레인, 뇌신경이라든가 자율신경은 실제냐 가상이냐, 실제냐 가상이냐,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의식은 구분하는데 뇌신경 자아상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이 자아상은 그대로 일어난 줄 알고 믿습니다.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제공을 하면 내 안의 운전수, 셀프 이미지, 이 자율신경은 내 안에서 나중에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성공의 운전수, 행복의 운전수로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말로 아마 내가 다시 이 산호세 그린교회 다시 오는 일은 아마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다시 또 불러주면 어쩔 수 없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3년 후에 내가 다시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오늘 이 부탁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매일 지키면 3년 후에 내가 다시 왔을 때 여러분은 전부 다 나한테 무슨 간증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 우리 가정이 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안경을 쓰다 벗었어요. 시력이 좋아져 버렸어. 뭐가 어땠어요? 별 간증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루에 5번에서 300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내 자율신경, 내 뇌신경, 운전수는 실제로 좋은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똥 누러 가기 전에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 이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난 줄 알고 활짝, 그 순간에 뭐가 활짝 문을 여나요? 이 6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염색체 공장이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아침 밥 먹고 한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점심 먹고 한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녁 먹고 한번,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서 불 다 꺼놓고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번은 기본입니다. 5번 하면 이보다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내려가지 현상 유지 가지고는 안 돼. 이걸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5가지 기본을 해가지고 300번만 하루에 외울 수 있다면, 아마 그러려면 여러분이 길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시부렁거려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할 거예요. 혼자 그러고 시부렁거리고 돌아다니면 정신이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달라집니다. 생체 에너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두 주먹을 발끈집니다. 두 주먹을 발끈집니다. 두 주먹을 쥐고 내가 시작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세면 셀수록 염색체 공장 문은 그만큼 많이 열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시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계속 이 말을 반복을 하게 되면 나는 서울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래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걸 내 눈으로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걸 계속할 때 우리의 성격은 모든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와 반면에 여러분 치명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이렇게 좋은 DNA를 가졌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유대인들처럼 꽃을 못 필까? 그건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단어가 뭐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의 말은 우리를 체면걸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을 읽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 내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 말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나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이 말이 우리 속담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그 말은 우리의 속담이 뭐냐? 말이 뭐가 돼요? 말은 씨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내뱉으면 반드시 씨가 됩니다.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대신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끊임없이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인데 내 얘기를 자꾸 해서 이 나이에 나한테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한국에서 국가 정책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아이를 안 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통폐합시킵니다. 이게 국가 정책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학을 인가를 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정부에서 난리요. 신청했다고.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고. 근데 나는 그게 됩니다. 설득했습니다. 교육과부 국장들 다 들었다. 그때야 교육과부 국장들이 나한테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하세요. 이렇게 누구 만나세요. 그들이 나를 지금 인도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아니면 내년에 인가가 나옵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순간적으로 응답이 내려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계속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없습니다. 근데 좋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내 앞에 그대로 그게 사건으로 현실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